그 아이의 눈을 본 순간 10년 전 죽은 내 아들이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지 10년 혼자가 된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며 아들의 유품 상자만 바라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아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눈빛이 내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지는 게 벌써 10년째입니다. 이불을 개고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67년을 살아온 이 얼굴에 언제부턴가 웃음이 사라졌더군요.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아침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고 가게 문을 여는 일상이 이젠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동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뭐.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깍두기통, 무생채, 어제 남은 시래기 된장국. 혼자 먹기엔 늘 많고 버리기엔 아까운 양들이죠. 가게로 나가는 길, 안방 서랍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안엔 아들의 유품 상자가 있습니다. 낡은 신분증, 마지막으로 입었던 티셔츠, 그리고 주소가 적힌 빈 봉투 하나. 10년이 지났는데도 왜 아직도 이렇게 아플까?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게 셔터를 올리고 진열대를 닫고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오늘 콩나물 신선해? 네, 어머니. 아침에 직접 다듬었어요. 근데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밥은 먹고 다니니? 입맛이 있어야 먹지. 그렇게 손님을 받고 반찬을 포장하고 계산을 하고 오후 3시쯤 되자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진열대 앞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학교 끝난 아이들이 우르르 지나가고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며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예전엔 저렇게 웃으며 살았는데. 그때 가게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띵그랑 작은 종소리와 함께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진열대를 두리번거리다가 저를 발견하곤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 김태수 아저씨 아시나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수? 내 아들 이름입니다. 손에 쥐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까만 눈동자, 오똑한 콧날, 입꼬리에 살짝 올라간 점 하나. 이게 무슨...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를 붙잡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너 누구니? 저는 김아윤이에요. 엄마가 여기 가면 아빠 이야기 들을 수 있다고 해서요. 김아윤, 내 성을 가진 아이. 그리고 그 눈빛.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띵그랑. 한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전 아들이 죽던 날 전 재산을 들고 사라진 그 여자. 내 며느리 이은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 깊어진 눈가의 주름.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를 움켜쥔 채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감히 여기 어떻게 왔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왔지만 제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라고. 10년 만에 듣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속에 쌓아뒀던 분노가 한꺼번에 치솟았습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내가 우리 태수 죽이고 돈 싹 들고 도망간 주제에. 소리를 지르고 나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카운터를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아이 하윤이가 깜짝 놀라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감싸 안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이가 있어서. 할 말? 무슨 할 말이 있어. 내 아들 병원비도 안 되고 장례식도 안 오고 10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던 내가. 가게 밖에서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우리 쪽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10년 전에 도망간 며느리 아냐? 며느리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더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만은 꼭 감싸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아빠 사진이에요. 작고 낡은 사진 한 장.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보지 마. 받지 마.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외쳤지만 손은 이미 그 사진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20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엄마 걱정 마시라며 V를 그리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태수야.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밤 이 사진 보면서 우셨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대요. 할머니도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태수는 착했지. 너무 착해서 죽었어. 며느리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갈게요. 하윤이가 궁금해해서 한 번만 뵙고 싶다고 해서요. 엄마,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아이가 보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아이를 이끌었습니다. 다음에 오자. 할머니 놀라셨어. 다음? 무슨 다음? 두 사람이 돌아서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띵그랑. 그 작은 종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손에 쥔 사진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카운터 아래 바닥에 주저앉아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고개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아까 그 여자 누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이, 무슨 소리야.
10년 전에 도망간 며느리 맞지? 이제 와서 왜 나타난대? 그래. 이제 와서 왜 나타난 거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손에 쥔 이 사진이 제 마음 한구석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나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유품 상자.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보지 못했던 그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낡은 신분증, 군대 시절 편지, 결혼식 때 입었던 넥타이, 그리고 주소가 적힌 빈 봉투. 이 돈으로 뭘 한 거야, 은정아. 봉투를 만지작거리다가 오늘 아이가 건넨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들과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눈매, 웃는 모습, 심지어 입꼬리의 점까지. 태수야, 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몰려왔습니다. 순이야, 어제 그 여자 진짜 며느리 맞아? 10년 만에 나타나다니 뻔뻔하긴. 돈 다 들고 튄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그만 좀 해요, 제발. 입 밖으론 내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며느리예요. 그럼 어쩔 거야? 쫓아내야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쫓아내야 하는 건 맞는데 그 아이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오후 4시쯤 가게가 한산해졌을 때였습니다. 띵그랑 문이 열리고 그 아이가 혼자 들어왔습니다. 하윤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너 혼자 왔니? 엄마는?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학교 끝나고 혼자 왔어요. 이 어린 게 혼자. 가슴 한쪽이 아렸습니다. 뭐하러 왔어? 할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아이는 가방에서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학교에서 숙제 나왔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 쓰기요. 공책을 펼치자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요. 엄마 말로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대요. 아빠에게는 엄마가 있었는데 우리 할머니예요.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글씨가 흐려져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할머니를 찾고 있었구나. 할머니, 아빠 어렸을 때 어땠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착했어. 엄마 말 잘 듣고 동네 아이들도 잘 챙기고. 진짜요? 저랑 똑같네요.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도 아들을 닮아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아빠 사진 더 없어요? 학교에 가져가고 싶은데. 있지. 안방에 앨범이 있지. 하지만 선뜻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줄게. 정말요? 약속이에요? 아이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이 따뜻한 손, 태수 손이랑 똑같아. 할머니, 반찬 진짜 맛있어 보여요. 아빠도 이거 좋아했어요? 그럼. 특히 김치볶음 엄청 좋아했지. 저도 김치볶음 좋아해요. 엄마가 해주는데 할머니 거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말하는 내내 아이의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이 아이한테까지 미움을 물려줘선 안 되는데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학원 앞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엄마 미안해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며느리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애가 자꾸. 됐어. 저는 냉장고에서 김치볶음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 애가 좋아한다며. 며느리는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됐다니까. 빨리 가져가.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통을 받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근데 그 아이만큼은 미워할 수가 없구나. 그날 밤 처음으로 안방 서랍 속 가족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군대 가기 전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이 아이한테 아버지를 알려줘야 하나. 마음속 벽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윤이는 거의 매일 학교가 끝나면 가게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마음이 어느새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뭘로? 숙제요. 아빠 이야기 쓴 거요. 선생님이 감동적이라고 하셨어요. 아이는 공책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선생님의 빨간 펜으로 참 잘했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날 오후 낯선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양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과일 상자를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저 기억 안 나시죠? 김준호입니다. 태수 친구였어요. 준호?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다닐 때 자주 집에 데려오던 친구. 지금은 의사가 됐다고 들었던. 아, 준호 맞구나. 어쩐 일이야? 준호는 의자를 하나 빼내 앉으며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며느님, 이은정 씨 만나셨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가 뭐? 너한테도 돈 뜯어갔어? 아닙니다, 어머님.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은 도망간 게 아닙니다. 뭐? 태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카운터를 꽉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태수가 죽기 전날 밤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은정이가 나 몰래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병원비 걱정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미안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태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내가 안 되면 은정이 좀 챙겨줘. 엄마와 은정이 서로 미워하지 말라고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태수는 며느님이 집을 팔았다는 걸 몰랐어요. 며느님이 끝까지 숨겼거든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술 당일 병원에서 며느님을 만났어요. 며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태수 오빠한테는 비밀이에요. 제가 집 판 거 알면 수술 포기할까 봐요라고. 은정이가 혼자서 왜 그럼 그때 말을 안 했어. 어머님께서 너무 슬퍼하셔서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가 죽은 날 며느님은 병원에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제가 위로하려 했지만 며느님은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그날 은정이가 그날 며느님이 집에서 가져간 돈, 그거 태수 수술비였어요. 근데 수술도 제대로 못하고 태수가 말을 잇지 못하는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을 것 같은 다리를 간신히 버티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어디서 뭐하고 살았어? 준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느님한테 전달하려고 가지고 있던 건데 태수가 생전에 며느님께 쓴 편지입니다. 수술 전날 저한테 맡기며 만약 자기가 안 되면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봉투가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님 연락처를 몰라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우연히 이 근처 식당에서 며느님을 봤어요. 식당? 그 여자가? 어머님, 며느님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혼자 애 키우면서 삭바느질에 식당 일까지 하더라고요. 준호의 말이 계속됐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어머님, 이 편지 한번 읽어보세요. 태수가 며느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펼치려다가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메모지 하나를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님 연락처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하윤이, 그 아이 정말 좋은 애예요. 태수를 꼭 닮았어요. 준호가 나가고 가게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쥔 편지와 메모지. 태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한참을 그대로 서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걱정 끼쳐서 엄마한테 잘해줘. 엄마 평생 나만 보고 사셨어. 그리고 우리 아이 꼭 낳아줘. 아빠가 못 봐도 할머니가 사랑해 줄 거야. 엄마랑 싸우지 마. 둘 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사랑해, 은정아. 미안해.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글씨체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파하며 이 글을 썼을까. 태수야, 엄마가 다 망쳤어.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해가 지고 가게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번을 틀리고 나서야 제대로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은정아.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시간 좀 낼 수 있니? 할 얘기가 있어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들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엄마랑 싸우지 마. 둘 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지. 태수야, 엄마 용서해줘. 다음 날 오후 며느리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띵그랑. 문을 열고 들어서는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앉아.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카운터 서랍에서 아들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준우한테 받았어.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며느리는 편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 오빠가 이걸 준우 씨한테 왜 말 안 했어? 왜 그냥 떠났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미안해서였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말없이 눈물만 닦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태수 오빠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된 건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고 난 뒤였어요. 간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간암 말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술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수술비가.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얼마였는데? 5천만 원이요. 저희한텐 너무 큰 돈이었어요.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수 오빠는 수술 안 한대요. 어머니 모르게 그냥 가겠대요. 걱정 끼치기 싫다고. 이 바보 같은 자식?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팔기로 했어요. 집을? 네. 우리 신혼집이요. 태수 오빠 몰래 부동산에 내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행히 급하게 사겠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5,500만 원에요. 계약금 받고 바로 잔금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때 받은 돈 넣었던 통장이에요. 통장을 펼치자 10년 전 날짜에 5,500만 원 입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5천만 원 출금. 잔금 받던 날 바로 병원에 수술비 입금했어요. 태수 오빠는 제가 집 판 걸 몰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태수 오빠가 저한테 말했어요. 은정아, 미안해. 엄마한테 잘해줘. 내가 못다한 만큼. 그때 무슨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태수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고마워, 사랑해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수술 시작하고 3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그날
그날이었구나. 수술 중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대요. 암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퍼져 있었대요. 최선을 다했지만 며느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드려야 하는 거 알았어요. 근데 전화기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은정아, 집을 팔았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그 돈으로도 태수 오빠를 못 살렸는데 어머니 앞에 어떻게 서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수술실 앞에 주저앉아 울다가 결국 병원을 나왔어요. 준호 씨가 어머니께 연락드린다고 했어요. 그 눈에 10년 동안 쌓인 슬픔과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못 갔어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보실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안 온 거였어. 그런데 사실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낡은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임신한 걸요. 태수 오빠가 병원 입원하기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뭐라고? 태수 오빠한테 말하려다가 차마 말을 못했어요. 오빠가 너무 아파하고 있었거든요. 임신 사실 알면 더 괴로워할 것 같아서 며느리는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태수 오빠가 준호 씨한테 이 편지를 남겼더라고요. 우리 아이 꼭 낳아줘라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쩌면 태수 오빠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임신한 거요. 제 입덧하는 모습 보고 그래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더 꼭 안아줬던 것 같아요. 은정아, 왜 말 안 했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게 내 손주인데 왜 혼자 낳고 혼자 키우고.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며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실 것 같아서요. 태수 오빠 죽였다고, 돈 들고 도망갔다고. 미워해? 미워하긴. 내가 정말 미워했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로 가서 혼자 나왔어요. 삭바느질하고 식당 일하고 그렇게 하윤이를 키웠어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산후조리원도 아닌 허름한 원룸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태수 오빠 닮았죠? 처음 하윤이 얼굴 봤을 때 태수 오빠가 돌아온 줄 알았어요. 태수야, 내가 이런 걸 남겼구나. 어머니 하윤이가 크면서 자꾸 아빠 얘기를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왜 우리는 할머니가 없냐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왔어요. 하윤이한테만큼은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태수 오빠가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를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어머니,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다 오해했어. 10년 동안 너한테, 하윤이한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슬픔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 미움만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10년이나 지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어떡해. 태수야, 엄마가 이제야 알았어.
내가 왜 은정이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하윤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이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우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세요? 저는 눈물을 닦고 하윤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저도요, 할머니. 그 작은 품이 아들과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태수야, 고마워. 이렇게 좋은 아이를 남겨줘서. 그날 이후 며느리와 하윤이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게에 들렀습니다. 하윤이는 학교 끝나면 가장 먼저 가게로 달려왔고 저는 그 아이를 위해 매일 간식을 준비해뒀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래, 우리 하윤이 최고네. 할머니가 싸준 김밥 먹고 힘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일이 끝나면 가게에 들러 설거지를 돕고 무거운 짐도 같이 나르며 천천히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하윤이랑 같이 식사 어때요? 그래, 좋지. 우리 집에서 먹자.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어머니,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가족이 되는 건가.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야, 그 여자 진짜 받아주는 거야? 10년 동안 소식도 없다가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반찬 가게 잘 되니까.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든 상관없어. 내 손주고 내 며느리야. 어느 날 저녁 저는 며느리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내가 모아둔 돈이야. 500만 원. 하윤이 교육비로 써. 며느리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인데. 됐어. 받아. 할머니가 손주한테 해주고 싶은 거야. 어머니, 저 괜찮아요. 식당 일도 하고 있고 하윤이 키우는 건 제가 할 수 있어요. 며느리는 통장을 도로 밀어냈습니다. 은정아, 어머니, 저 정말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냥 하윤이한테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아이가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 서랍에서 아들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제대로 열지 못했던 그 상자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하윤이한테 줘야겠어. 아빠의 흔적들을. 낡은 시계, 군대 시절 편지, 결혼 반지. 그리고 상자 맨 밑에서 오래된 사진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아들과 며느리의 데이트 사진들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바닷가에서, 집 앞 골목에서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태수야, 너 정말 행복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진들을 보며 며느리에게 줄 선물을 하나씩 골랐습니다. 아들이 아꼈던 시계, 신혼 때 찍은 사진들. 이제는 제대로 가족이 되어야지. 다음 날 오후 가게에 손님이 뜸했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순이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세요? 아주머니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며느리 말이야. 우리가 알아봤어. 뭘 알아봤다는 거야?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 10년 전에 다른 남자 있었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 친구 딸이 그 여자랑 같은 동네 살았대. 태수 죽고 얼마 안 돼서 남자랑 같이 다니는 거 봤대. 그래, 맞아.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겠어? 그 남자 따라서. 아니야. 아닐 거야. 그리고 말이야. 그 아이 정말 태수 아들 맞아? 나이 계산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 혹시 그 남자 아이 아닐까? 돈 받으려고 태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순이야, 우리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속지 마. 그 여자 돈 노리고 온 거라니까. 10년 동안 소식도 없다가 이제 와서 나타난 거 이상하잖아. 아주머니들이 나가고 저는 카운터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은정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머릿속에서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윤이가 태수 아들이 맞나? 다른 남자는 누구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아주머니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하윤이 얼굴을 봐. 태수랑 똑같잖아.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어요. 제가 요리 배워서 해드리고 싶어요. 은정아. 네, 어머니. 말을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이 열렸습니다. 하윤이. 정말 태수 아들 맞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내가 태수 죽고 다른 남자 만났다고. 그 남자랑 같이 다니는 거 봤대. 며느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를 못 믿으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도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했다고? 하윤이가 태수 오빠 아들이 아니라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은정아, 진정해. 나는 그냥 10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하윤이 키우느라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밤새 아픈 하윤이 안고 병원 응급실 뛰어다니고 삭바느질하다 손가락 찔려도 참고. 은정아, 이제 겨우 어머니 만났는데 저를 또 의심하시는 거예요? 10년 전처럼. 또. 은정아,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은정아, 제발 받아줘. 하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음 날 하윤이가 학교 끝나고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두고 하염없이 기다렸지만 그 작은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며느리도 하윤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게에 앉아 문만 바라봤습니다. 띵그랑. 종소리가 날 때마다 고개를 들었지만 하윤이가 아니었습니다. 제발, 제발 와줘.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윤이가 좋아하던 김밥을 만들어 놨지만 아무도 먹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은정이 좀 찾아줄래? 연락이 안 돼.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사정을 설명하자 준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됐어요. 나도 알아. 근데 어쩌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자꾸 동네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님이 얼마나 힘들게 하윤이 키웠는지 제가 봤어요. 그럼 그 남자는? 아, 그거요? 며느님 친오빠예요. 며느님 출산할 때 잠깐 도와주러 왔었어요. 그것도 몇 번 안 됐어요. 오빠였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어머님, 며느님한테 제대로 사과하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며느리가 준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하윤이의 얼굴, 아들의 얼굴. 똑같아. 어떻게 안 닮았다고 생각했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또 은정이를 밀어낸 거야. 10년 전처럼 또다시 남의 말만 듣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며느리를 의심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또 잘못했어. 또 일주일째 며느리와 하윤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도 진열대를 정리해도 모든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은정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손님들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밤마다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윤이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구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꾼 건가? 그날도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혼자 돌아가는 집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윤이가 오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려고 했는데 골목을 돌아서는데 저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급차가 제가 사는 동네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다쳤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가 선 곳이 며느리가 사는 빌라 앞이었습니다. 설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뛰어갔습니다. 67살 노인이 뛰는 건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차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이가 차에 치였대요. 학교 끝나고 혼자 걷다가 아이, 설마.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들것에 누운 아이가 보였습니다. 하윤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윤아. 달려가려는데 구급대원이 막았습니다. 보호자세요? 제 손주예요. 지금 환자 상태가 안 좋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그때 며느리가 허둥지둥 뛰어왔습니다. 하윤아, 우리 하윤이. 며느리는 일하던 식당 앞치마를 그대로 입은 채였습니다. 식당에서 급히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윤아, 엄마 여기 있어. 며느리는 하윤이에게 달려가 손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윤이는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태수야, 제발 아니야. 제발, 빨리 출발해야 합니다. 보호자분 타세요. 구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구급차에 올라타려는데 저도 따라 올라탔습니다. 저도 갈게요. 며느리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 원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하윤이가 더 급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찢었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하윤이의 축 늘어진 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하윤이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금방 병원 도착해. 저도 하윤이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윤이는 곧바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하윤이 혼자 두고 일 나갔어요. 은정아, 요즘 하윤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었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워서 가지 말라고 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도 학원 가는 척하고 나갔나 봐요. 할머니 가게로. 나한테 오려다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어머니, 하윤이가 죽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하윤이까지 잃으면.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도 며느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 하윤이는 괜찮을 거야. 우리 하윤이는 꼭 괜찮을 거야. 어머니.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벽이 하윤이를 통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태수야, 제발 하윤이 살려줘. 엄마가 잘못했어. 이번엔 제대로 할게. 그때 준호가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은정씨, 준호야. 하윤이 어때요?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아직 아무 소식 없어. 준호는 간호사에게 물어보러 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지금 CT 검사 중이래요. 곧 결과 나온대요. 며느리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머리를 다쳤다고? 아들도 그렇게 갔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안 돼. 하윤이까지는 안 돼. 준호가 며느리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은정씨, 진정하세요. 하윤이 괜찮을 거예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뇌출혈이나 골절 같은 건 없고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의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어나세요. 다만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뇌진탕이 있습니다. 며칠간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의식은 있나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깨어났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고요. 곧 병실로 옮길 겁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윤아, 우리 하윤이. 저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태수야, 고마워. 하윤이 지켜줘서. 하윤이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하윤이 침대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은정이가 날 보고 싶지 않을 텐데. 망설이고 있는데 하윤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하윤아, 깨어났니? 할머니는요? 하윤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하윤아. 며느리가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어. 하윤이는 저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너무 보고 싶었어. 하윤이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하윤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가 가지 말래서. 근데 할머니 보고 싶어서 몰래 나왔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 때문에 너 다쳤잖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가게 가도 돼요? 그럼 매일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진짜요? 하윤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붕대를 감고 있어도 그 웃음은 여전히 아들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병실 안에서 하윤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커피를 건네며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커피 드세요. 고마워, 준호야. 어머님, 이제 며느님한테 제대로 사과하셔야 해요. 그래, 그래야지.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님 정말 힘드셨어요. 10년 동안 혼자서 하윤이 키우느라.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번엔 제대로 해야지. 새벽녘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은정아.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하윤이 잠들었어요.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 옆에 놓아뒀던 가방에서 아들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하윤이한테 주려고 가져왔어. 며느리는 상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은정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말 듣고 너 의심하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며느리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너무 삐쳐서 하윤이 아프게 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두 사람은 그렇게 새벽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우리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슬픔,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태수야, 이제야 엄마가 제대로 하는 것 같아. 이제야. 하윤이는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하윤이의 손을 며느리와 제가 함께 잡았습니다. 할머니, 집 갈 거예요? 응, 할머니 집 가자. 와. 하윤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네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저희 이사 갈까요? 이사?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은정아, 나랑 같이 살자. 며느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집에 빈 방 있어. 우리 셋이서 같이 살자. 와, 진짜요? 하윤이가 껑충 뛰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야, 고마워. 다시 가족을 만들어줘서. 집에 도착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같이 하자.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쇠고기를 볶고 국을 끓이는 동안 며느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하윤이가 크면서요. 자꾸 태수 오빠가 보였어요. 은정아.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태수 오빠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키운 어머니가 나쁜 분일 리 없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용기 냈어요. 어머니 찾아갈 용기를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은정아. 돌아와줘서. 식탁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차려진 가족 밥상. 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윤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수야,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아. 며칠 후 동네 아주머니 한 명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순이야, 며느리 어디 갔어? 장 보러 갔어요. 그래, 근데 말이야. 아주머니는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지? 뭐라고? 며느리 일하는 거 보니까 참 착한 애더라. 내가 오해했어.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주머니가 나가고 며느리가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하윤이도 함께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그래, 뭘로? 제가 쓴 장문이요. 우리 가족 이야기요. 하윤이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 엄마, 저 이렇게 셋입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을 해주세요. 엄마는 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우리는 매일 행복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윤아. 며느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저 한 가지 부탁 있어요. 뭔데? 가게 간판에 우리 이름 넣어주세요.
할머니와 엄마와 하윤이의 집이라고요. 우리 가족이구나. 다음 날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금송 반찬, 가족이 만드는 집밥. 간판을 보며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사진을 꺼내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태수야, 이제 내 얼굴 숨기지 않을게.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 사진을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빠, 우리 잘 살게. 어머니랑 하윤이랑 셋이서. 저도 며느리 옆에 섰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늦었지? 그래도 이제 제대로 할게. 두 사람은 아들 사진 앞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TV를 봤습니다. 하윤이는 제 무릎에 기대 잠들었고 며느리는 옆에서 뜨개질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와 아들 사진을 비췄습니다. 태수야, 고마워. 엄마한테 다시 가족을 만들어줘서 10년 동안 오해하고 미워하고 후회했지만 이제야 알았어. 내가 남긴 건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하윤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하윤이. 우리 은정이도 10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오해로 멀어졌던 가족이 용서로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 그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